제1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968년 3월 경상북도 영일만. 박태주는 지프차에서 내려 장화를 신었다. 발밑으로 차가운 갯벌의 감촉이 전해졌다. 바람이 세게 불어 모래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회장님,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까? 함께 온 기획팀 김 과장이 지도를 펼쳐들고 물었다. 박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벌판을 바라봤다. 갈대만 무성한 땅, 멀리 보이는 바다, 그리고 간간히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도무지 거대한 철강회사가 들어설 곳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맞아, 여기야. 김 과장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본 풍경이라고는 논밭뿐이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도로도 비포장길 투성이었다. 이런 곳에 제철소를? 회장님, 솔직히 말해서 너무 외진 곳 아닙니까? 항만도 없고 도로도 변변치 않고. 박태주는 갯벌 위를 천천히 걸었다. 발이 푹푹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제철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김 과장, 자네 포항에 와본 적 있나? 처음입니다. 나도 처음이야. 하지만 여기 보게. 박태주는 바다를 가리켰다. 바다가 있어. 원료를 실어 나를 수 있고 제품도 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이 넓은 땅이 있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태준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다고? 김 과장, 그게 바로 장점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바람이 다시 세게 불었다. 박태준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네도 알고 있을 게야. 우리나라가 철강을 얼마나 많이 수입하는지. 건설에 필요한 철근부터 시작해서 조선, 자동차, 모든 게 철강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큼은 사실이었다. 6.25 전쟁 이후 재건 사업이 한창인데 철강제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야 했다. 비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철강 후진국이야. 언제까지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철강제 사다 쓸 건가? 박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갯벌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다. 장화가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자금이 문제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텐데. 그건 내가 해결할 거야. 박태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일본에서 기술도 배워오고 자금도 끌어올 거야. 일본에서요? 국민 여론이 워낙. 알고 있어. 하지만 자존심만으로는 철강소를 지을 수 없어. 배울 건 배우고 받을 건 받아야 해. 대신 우리 정신만큼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그때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측량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박태주는 손을 흔들어 그들을 불렀다. 자, 이제 시작이야. 여기에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제철소가 들어설 거야. 측량팀장이 장비를 내리면서 말했다. 회장님, 이 땅이 정말 단단할까요? 갯벌이라서. 단단하게 만들면 되지. 박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다져놓을 거야. 이 땅처럼 우리 의지도. 김 과장은 그제서야 박태준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이 허벌판에 제철소를 세울 작정이었다. 그것도 반드시 성공시킬 작정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 갯벌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박태준은 마지막으로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3년 후에는 여기서 첫 번째 용광로에 불이 켜질 거야. 그때 다시 와보자고.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는 철의 의지가. 제2장.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1969년 여름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 회의실. 박태주는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 매며 깊게 숨을 쉬었다.
옆에 앉은 통역관 이 선생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회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통역해 드릴게요. 고맙소. 그런데 이 선생,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면 어쩌죠? 박태준의 솔직한 질문에 이 선생이 미소를 지었다. 평소 당당하던 박태준도 역시 사람이었다. 그럴 리 없어요. 회장님의 진정성은 언어를 넘어서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일본 신일철의 임원들이 들어왔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성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미묘한 회의감이 느껴졌다. 박 회장님 반갑습니다. 신일철 전무 야마다가 인사했다. 한국에서 종합제철소를 건설하신다니 참 대단한 계획이군요. 박태준은 일어서서 깊게 인사했다. 통역관이 재빨리 말을 옮겼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다. 일본 측에서는 기술 이전의 조건들을 설명했다. 기술료, 로열티, 파견 기술자 비용 등 복잡한 조건들이 쏟아졌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마다 전무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한국이 종합제철소를 운영할 기술적 기반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통역을 들은 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익히면 됩니다.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다른 일본 임원 하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한국은 제철소를 지을 기술도 철광석 같은 원료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무리한 도전 아닌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태준은 통역을 들으면서 잠시 멈칫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가 다시 펼쳐졌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통역관도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박태준이 정색하며 입을 열었다. 기술과 자원이 없다고 하셨죠?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어로 옮겼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 국민이 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자원은 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지와 정신은 빌려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것입니다. 통역관이 박태준의 말을 일본어로 옮기자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박태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영어도 일본어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실패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마다 전무의 표정이 변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미소였지만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 박 회장님이 의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면 저도 잘 압니다. 박태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자금 확보 계획입니다. 일본 차관, 미국 차관, 독일 차관을 조합해서 총 1억 9천만 달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본 임원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었다. 이 돈은 박태준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 단순한 외화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야마다 전무가 동료들과 일본어로 몇 마디 나눈 후 박태준을 바라봤다. 알겠습니다. 기술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태준과 통역관은 호텔 로비에 앉았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선생, 고마웠어요. 덕분에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네요. 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기술을 받아들이되 정신만큼은 절대 굽히지 말자. 그의 눈에는 다음 목표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
독일, 미국, 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제3장 흙탕물 속 회장 1970년 6월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 새벽 5시 박태준은 현장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벌써부터 분주한 현장의 모습이 보였다. 회장님, 오늘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있습니다. 현장 소장 최 부장이 들어와 보고했다. 날씨는 어때? 다행히 맑습니다. 하지만 어제 비가 와서 바닥이 질퍽질퍽합니다. 박태준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나갔다. 어디를 봐도 공사가 한창이었다. 굴삭기들이 흙을 파내고 덤프트럭들이 자재를 실어 나르고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리되어 있던 한쪽 구역에 자재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다. 저게 뭐야? 박태준이 최 부장을 향해 물었다. 어제 야간 작업팀이 정리를 못하고 퇴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 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다. 철근 조각들과 시멘트 포대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 비까지 와서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제가 사람을 불러서. 됐어. 박태준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삽을 집어들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최 부장이 놀라서 말렸지만 박태준은 이미 진흙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비싼 구두가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개의치 않았다. 삽으로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 포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흙이 튀어서 정장에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작업자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가 어제 정리 안 한 걸 치우시는 거야. 어떻게 회장님이 그런 일을? 작업자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 박태준을 말렸다. 회장님, 저희가 할게요. 이런 일을 회장님이 직접. 괜찮아. 박태준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다 같이 하자. 그는 삽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작업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정리 작업을 했다. 30분쯤 지났을까? 어수선했던 구역이 깨끗하게 정리됐다. 박태준의 정장은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됐고 구두도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작업자들이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해서. 박태준은 진흙 묻은 손을 털어내며 그들을 바라봤다. 미안해할 거 없어.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야. 여러분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다 똑같은 거야. 작업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그냥 지시만 하셔도 되는데. 박태준이 잠시 멈춰 서서 용광로 건설 현장을 바라봤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철강은 정신으로 만드는 거야.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다. 기계로 만들고 기술로 만들지만 결국은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야 진짜 철강이 나와. 우리가 대충 만들면 대충 만들어진 철강이 나오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런 철강이 나와. 박태준은 진흙 묻은 손으로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차관으로 얻은 자금이야. 1억 9천만 달러. 이건 국민의 피와 땀이야. 한 푼도 낭비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래서 나는 1원 단위까지 직접 보고를 받아.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왜 썼는지 다 알아야 해. 그래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어. 작업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단순히 일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건 단순한 철강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이야. 그날 이후 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작업자들은 더 이상 대충 일하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정리정돈을 확실히 하고 갔다.
그리고 박태준도 매일 현장을 돌았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고 흙탕물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회장의 모습에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다. 최 부장이 어느 날 물었다. 회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매일. 힘들지. 박태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걸 해?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흙탕물 속에서도 빛나는 철강의 심장이. 제사장. 잠들지 않는 사무실. 1971년 겨울 포항제철소 임시사무실. 밤 11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박태준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설계도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커피 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 똑똑.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기획부 과장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너무 늦었는데. 윤 과장도 이제야 퇴근하나? 네, 내일 일본 측에 보낼 보고서를 마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윤 과장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다. 고생이 많아. 그런데 왜 아직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지? 윤 과장이 창밖을 바라봤다. 여러 층에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다. 다들 야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계시니까 먼저 가기가 어렵죠.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사무실에 있으면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미안해. 내 때문에 다들 고생하네. 아닙니다. 저희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 과장, 자네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 과장이 잠깐 멈칫했다. 그게 일자리가 있어서요. 그게 전부야? 윤 과장이 좀 더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태준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 우리는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야.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는 책상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POSCO 마스터 플랜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걸 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 2단계가 끝나면 3단계. 우리는 최소 20년 계획으로 가고 있어. 페이지를 넘기면서 박태준이 설명했다. 지금 우리가 설계 하나 잘못하면 20년 후에 문제가 생겨. 지금 우리가 타협하면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해. 윤 과장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매일 밤 이 설계도를 보면서 생각해. 이게 정말 최선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박태준의 책상 위에는 정말로 온갖 자료들이 있었다. 일본 신일철의 기술 자료, 독일 제철소 시설 사진, 미국의 철강 산업 동향 보고서까지. 회장님은 언제 주무세요? 새벽 3시쯤? 그러면 6시에 일어나서 다시 현장 나가고. 윤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것이었다. 몸이 견딜 수 있으세요? 견뎌야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야근하던 다른 직원이 퇴근하는 소리였다. 박태준이 시계를 봤다. 밤 11시 30분이었다. 윤 과장, 오늘은 이제 들어가. 내일 또 할 일이 많아. 회장님은 언제 가시는데요? 나는 이것만 더 보고 갈게. 윤 과장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럼 저도 조금 더 있을게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자네는 집에 가족이 있잖아. 부인이 걱정할 거야. 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들어가. 윤 과장이 마지못해 일어서면서 물었다. 회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혼자 계시면. 박태준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외롭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4천만 국민이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용광로가 있잖아. 공사 중인 용광로가 야간 조명을 받아 거대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다. 저 용광로가 완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철강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를 세우는 재료가 될 거야.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 윤 과장이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박태준을 바라봤다. 회장님의 시간은 정말 회사의 심장이 뛰는 리듬과 같네요. 박태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과장한 표현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야. 내가 멈추면 이 모든 게 멈출 수도 있어. 아직은 그래. 윤 과장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 몸 건강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안 쓰러져. 저 용광로에 불이 켜질 때까지는. 문이 닫힌 후 박태준은 다시 설계도에 집중했다. 빨간 펜으로 이곳저곳을 체크하고 메모를 적어 넣었다. 새벽 2시. 사무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박태준만이 홀로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다. 커피도 식었고 목도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설계대로 하면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겠네. 혼잣말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생산량과 효율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박태준은 펜을 놓았다. 등을 의자에 기대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아니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네. 그는 사무실 불을 끄기 전에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용광로 건설 현장에는 야간 작업 조명이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었다. 모두들 고생이 많아. 박태준의 사무실 불이 꺼졌지만 포항제철소의 꿈은 여전히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제5장 제철보다 먼저 사람.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 1기 종합제철소 준공식 날. 새벽부터 현장은 분주했다. 드디어 첫 번째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날이었다. 5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나왔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썼다.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닌 현장의 일원으로 이 순간을 맞고 싶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현장 소장 최 부장이 보고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박태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감정이 북받치는 걸 느꼈다. 오전 10시 용광로 점화식이 시작됐다. 정부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대한 용광로에 불이 들어갔다. 하지만 박태준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주인공이었다. 잠깐만요. 박태준이 행사 진행을 멈췄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박태준은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건 당신들이 해낸 일입니다. 근로자들이 깜짝 놀랐다. 회장이 자신들에게 인사하는 것이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아닙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신들 없이는 이 제철소도 없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당신들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근로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김철수라는 용접공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희야 월급 받고 일한 건데 뭘. 김씨, 자네가 5년 전에 했던 말 기억나? 김철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자네가 그랬어. 이게 정말 될까요? 라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 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죠. 맞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했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박태준은 근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이 제철소는 기계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든 겁니다. 기술은 빌려왔지만 정신은 우리 것입니다.
오후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다. 용광로에서 첫 번째 쇳물이 흘러나왔다. 붉은 쇳물이 거푸집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다. 박태준도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녁 준공식이 끝난 후 박태준은 간부들과 회의를 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기가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회장님, 오늘만큼은 좀 쉬시죠. 역사적인 날인데 쉴 시간이 없어요. 2기, 3기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박태준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보다 인재, 설비보다 교육이 우선이에요.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철을 만들기 전에 사람부터 세워야 하니까요. 박태준의 철학이었다. 아무리 좋은 설비가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 내일부터 기술교육원 설립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포항을 단순한 공업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겁니다. 박태준의 비전은 컸다. 제철소를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태준은 다시 한번 제철소를 바라봤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제철소가 이제 국민의 자존심이 되는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있었다. 포스코가 단순한 철강 회사를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의 척추가 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 박태준은 제철소를 등지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 투자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철강왕이 아닌 사람을 세운 사람 박태준. 그의 진짜 유산은 거대한 제철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꿈이었다. 에필로그 철강의 심장은 영원히. 2011년 12월 박태준 명예회장 별세. 그의 부고를 들은 포스코 직원들이 하나둘 추모 공간으로 모여들었다. 현역 직원부터 퇴직한 원로 직원까지 나이와 직급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왔다. 회장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거든요. 추모 공간에는 박태준의 생전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진흙탕에서 삽을 들고 있는 모습,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김철수 원로 사원이 사진 앞에 섰다. 40년 전 그 젊은 용접공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회장님, 저희 정말 잘 살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도 사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포항제철소 1기 용광로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뜨거운 쇳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태준이 심은 철강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제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작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세계와 협상하고 흙탕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잠들지 않는 열정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 무엇보다 제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박태준, 그의 철강의 심장은 포스코와 함께 영원히 뛸 것이다.